네, 여러분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항 10번 접대비입니다. 문제 2번 법인세 신고에서의 일단 요 66회 기준으로는 마지막 문항입니다. 문항 10번 접대비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우리가 그 조사연 그 법인세 쪽 문제에서 좀 약간 크기가 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양을 생각해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문제 문항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공부할 이론 양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요. 단순하게 이제 뭐 한두 줄 공부해서 그 답을 풀 수 있는 그런 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 뭐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론 정리를 하고 암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앞에 우리가 그 문항 9번, 8번에서 봤던 그 세금과 공과라던가 사택 유지비라던가 뭐 상여금, 퇴직급여 이런 것들은 이론 공부가 꽤 들어했죠. 꽤 공부를 하고 나서 암기를 해요. 암기를 하고 나면 문제 자체는 이제 공부가 됐다는 전제로 내 것이라는 전제로 그 주제에 대해서 보면은 실제 풀이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방금 보셨겠지만 보고 바로 판단을 하면 되거든. 판단하고 숫자 계산을 새로 한다기보다 바로바로 그냥 답에 적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한 계산이거나 뭐 이렇잖아요. 뭐 퇴직금, 퇴직급여에 대한 법정 산식 계산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론 정리,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나서 그 당연히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까지 해야죠. 우리 수험생이니까 하고 나서 문제 풀이하는 연습도 꽤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 풀이 자체에 대한 틀을 따로 공부하고 그거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야 되는 것들. 그게 우리 시험에서 한정해서 말하자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접대비, 그리고 뭐 대손 충당금, 그리고 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 요런 주제들에 대해서는 어, 이론 정리, 그리고 이론에 대한 암기, 그리고 이제 계산 풀이에 대한 계산 틀이라고 해요. 그 틀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적용 연습까지 실제 문제를 이 틀에 적용하는 연습까지 해야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시험 준비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들이 있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 시험의 모든 항목들이 그렇게 되면 시험 대비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나오는 주제가 그래도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암묵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기출을 분석해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덩치 큰 문제의 대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시죠. 뭐 겁먹을 필요 없으시고요. 투자를 하시면 그만큼 이제 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뭐 교재와 강의로 이해시켜 드리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암기도 도와드리고 할 거기 때문에 겁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노력을 이제 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수업 목적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접대비,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공부할 게 많은 항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은 다 못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수업 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따로 예를 들면 뭐 접대비 공부하고 다른 주제 대손충당금은 잘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접대비는 했고 대손충당금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손충당금 파트에서 내가 이 대손충당금 한도 시부인을 실제로 못했어요.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는 적으라는 거야. 아 그냥 한도 초과 됐겠지. 라고 하고 송금 불산이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 뭐 금액은 아무거나 적고 유보 플러스 유보 그 세무 조정이 들어간다는 거는 알고 그거는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1점이 되게 간절해요. 0.5점, 1점이 간절해요. 그 1점들이 모여서 우리는 합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 난 접대비 잘 모르니까 아예 하나도 안 할래. 나는 그냥 문제 나오면 비오브 넣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실제 접대비 모르더라도 송금물산이 접대비 한도초가 얼마 얼마 뭐 기타 사유 유출 이런 거 소득 처분이 기타 사유 유출인 걸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거를 그리고 10번이 나오면 9번은 접대비 한도 초과가 나올 거거든. 굳이 접대비 문제가 나왔는데 한도 금액 이내로 내지는 않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는 진짜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는 우리끼리만 아는 거라고. 여러분 제가 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충분히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사례를 들여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또 현실적으로 수업 목적인 면이 있으니까 하다가 못 하겠으면 이거라도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중간중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마치 어디 가서 야 걔가 그냥 접대비는 송금부서에 기타사 유출만 하라 그랬어. 여러분 제가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 물론 그런 말씀 누가 했다고 말을 들은 적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려워진다고 시험이. 혹시라도 그런 게 어딘가에 이제 그 되게 되면은 이놈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이렇게 된다고. 알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고 암기할 거 하고 계산 틀 공부하고 틀 적용하는 연습까지 할 거야. 엄청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못하겠더라도 나중에 따로 수업 목적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자 여러분 접대비 이제 관련해서 우리 접대비 관련 이론부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131페이지 오세요. 131페이지.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 영상으로 나눠서 할 겁니다. 이론 정리, 접대비. 여러분 접대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뭐다? 이론 정리는 자, 우리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혹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 법인에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접대비예요. 뭐라고? 우리 회사 기준으로 우리 회사하고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돼요. 응?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상대방한테 야 우리 평소에 업무적으로 뭐 많이 일도 왔다 갔다 하고 한데 평소 관계가 좋아야 뭐든 잘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한번 먹자. 밥도 먹고 자 뭐 프로야구 뭐 같이 한번 야구 관람하면서 같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놀고 먹고 하는 게 접대비가 아닙니다. 접대비는 중요한 거 구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당연히.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목적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정말 생뚱맞게 돈 쓰는 게 아니고 뭐? 그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출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걸 접대비라고 한다라는 거고 여러분 1번 여러분 접대비가 있고 접대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여러분 일단 파란색 업무하고 관련이 됐어. 그러면서 그 특정인한테 지출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요건이 엔드 요건이에요.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그 지출이 특정인한테 귀속돼야 돼요. 그럴 때 접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요 1번은 기본적인 거예요. 요 때를 우리는 접대비라고 한다라는 거야.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한도 안에서 송금으로 처리합니다. 요게 기본적인 접대비입니다. 근데 2번 다른 경우야. 자, 업무하고 관련은 되어 있어요. 여전히 파란색이죠. 여기 똑같아. 여전히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특정인이 아니라 업무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인. 이게 불특정 다수라고 하잖아. 우리 보통 그런 표현 자주 쓰죠. 불특정 다수한테 뭘 어떻게 했다 이러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지출했다라는 거야, 이게. 불특정 다수.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대. 그 지출의 상대방이. 그걸 불특정 다수라고 하죠.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요? 그게 바로 광고 선전비입니다. 그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광고하는 거야. 우리가 뭐 여의도 뭐 아니면 서울역 앞에 나가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이 신제품이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샘플 같은 거를 막 나눠주는 거야. 써보시고요. 입 좋으시면은 주변에 마음에 들면은 주변에 입소문 좀 내주세요라고 샘플로 많이 하죠 실제로 그렇게. 그죠? 명동이나 대학로나 신촌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 그죠? 그 경우가 딱 이거예요.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죠. 그지? 우리 회사의 업무야. 우리 회사의 신제품이라고. 업무 관련이야. 그걸 홍보하고 싶어. 근데 그 돈을 쓰는 거 아니야. 그 샘플 나눠주고 막 마이크 잡고 이거 좋은 거예요.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거 다 돈 들어가잖아. 그 돈의 대상이 여러분 특정할 수 없죠. 그 신촌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명동에 있는 서울역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 대학생들 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써보고 좋으면 입소문 내주세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 선전비예요, 이게. 광고 선전을 하는데 이 광고 선전할 때 누구한테 딱 찍어가지고 너한테 광고하는 거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 지나가고 있던 그 신촌 거리를 지나가고 있던 누군가 한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광고 선전비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그 경우는 여러분 뭐다? 특징이 전액 송금으로 합니다. 그때 들어간 돈은. 그래야겠죠? 광고 선전 우리가 샘플
뿌리고 근데 돈 받는 거 아니잖아. 써보세요. 일단 시장의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좋더라 이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는 거야. 비용을 감수하는 거라고. 광고 선전비. 그러니까 한 명 한 명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샘플이 예를 들면 우리 신제품 샘플이 화장품 뭐 이런 게 뭐 2만 원이야. 그걸 만약에 한 200개, 300개 줬어. 돈은 어마어마하자 몇백만 원 나가잖아요. 그거 뭐 몇천 개 주면 몇천만 원이죠. 몇 억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전국에서 다 한다고 해봐 그걸 행사를.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광고 선전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얼마까지만 우리는 송금으로 볼 거야라고 세법이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 그거는 신제품 홍보를 위해서 누가 봐도 타당한 금액이잖아. 타당한 광고 선전비잖아. 비용 처리해줘야지 당연히. 전액 송금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 봐봐. 여기 접대비의 요건 중에 초록색 특정인에게 준다는 건 여전히 특정인한테는 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1번 다시 한번 접대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업무와 관련돼 있는 특정인. 이게 뭐야? 거래처 상대방. 거래처 상대방.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물건을 예를 들면은 뭐 대량으로 사가는 상대방이 있대요. 기업이 있대. 그래서 거기 거래처 하시는 거기 뭐 부장님이랑 과장님 만났어. 그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요런 좋은 거 나왔는데 같이 한번 좀 써봐 주세요. 그리고 좋으면 또 이게 뭐 많이 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고 특정인을 만나서 했죠. 거래 상대방, 거래처 상대방. 그게 바로 접대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다 이거는? 특정인이긴 해. 근데 업무하고 관련이 없이 돈을 썼대요. 음? 예를 들면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이건 기부금입니다. 특정 사람한테 예를 들면 돈을 줬어요. 돈이든 물건이든 뭘 줬어. 근데 그게 우리 회사의 업무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가 뭐가 있겠냐는 거야. 그게 바로 기부금인 거예요. 누구한테 기부했다는 거지. 우리 회사의 업무하고 상관이 없이 예를 들면 이제 연말이 되어가지고 뭐 수혜를 입은 이민 뭐 이민자나 뭐 수혜를 입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불우유 시설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우리 회사 물건을 주거나 했대. 우리 그게 바로 기부 행위라고 하잖아. 우리 회사 장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순수하게 사회에 기여하겠다, 기부하고 싶다는 의미로 우리 회사의 물건이나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업무 관련은 없다는 거예요. 특정인한테 주잖아. 누구한테 주는지 특정되죠. 그 어려운 시설, 이 뭐 수혜를 받은 그 특정인 이런 식으로. 우리 회사가 차후에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물론 여러분 정말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런 행위가 기업 행위에 기업한테 있어서 이미지 향상을 해서 저 회사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해서 업무도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잘 될 수 있겠죠. 사실 그리고 기업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겠죠. 사회적인 공헌 활동이. 그죠? 하지만 우리 세법에서는 그런 것까지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죠? 특정인한테 업무와 관련을 줬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이미지가 좋아져서 기업 업무,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게 평소에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거는 우린 기부금으로 봐요. 기부금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 시험에 기부금이 뭐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의제 기부금이라던가 아주 단순한 경우에 기부금 문제는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뭐 법정 기부금, 뭐 지정 기부금 좀 용어가 지금 올해 2022년 기준으로 용어도 좀 바뀌었습니다만 다양한 기준으로 기부금을 분류하고 정말 그거를 차가감 소득을 뽑아내서 기준소득 금액을 잡고 이런 식으로 막 한도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그렇게는 우리 시험에서는 기출 선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몰라도 돼요. 하지만 기부금도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접대비 이상으로 공부할 게 많아져.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심플하게 나와. 의제 기부금이라던가 정말 뭐 비지정 기부금이라서 전액 송금 불산이 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심플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부금이 뭔지만 두자고. 특정인한테 뭔가 돈을 주거나 물건을 주는데 우리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이 주는 거라고. 그것도 기부금도 여러분 한도 내에서만 송금이 돼요. 물론 장려할 만한 행위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접대비도 한도 내 송금이고 기부금도 한도 내 송금이죠. 이거는 한도까지만 송금하는 게 취지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세법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접대비를 아예 한 푼도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가혹하지 라는 거예요.
접대비가 그렇게 권장할 만한 비용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영어로 엔터프라이즈 뭔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놀고 먹는 이 이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래처하고 그냥 좋게 말해서 위에 업무 원활한 진행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뭐야 평소에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되게 좋게 표현한 거고 뭐 거래처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 그게 사회생활 사회적으로 그런 게 뭐 과하지만 않다면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우리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맛있는 거 좀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 기분 좋아서 뭐 그 조금 더 잘 되면 좋지 않냐 이 정도야. 세법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접대비는 뭐 가능하면 뭐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그래 사회가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는 있어야 뭐 현실적으로 있는 비용이다. 그러니까 일정 금액까지만 한도로 송금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기부금은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아주 훌륭하죠. 훌륭한 행위야. 권장할 만한 행위잖아요. 그죠?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 하지만 여러분 이게 과하면은 어때? 이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준이 좀 달라요. 접대비는 매출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기본 한도를 빼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모에 따라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냐에 따라서 한도를 따로따로 주는 거야. 근데 기부금은 기준 소득 금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뺄 거 빼고 우리가 단기 순이익에서 가산 조정도 하고 차감 조정 빼서 원래 각사소가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 하나를 빼먹은 거야. 기부금에 관한 세무 조정은 안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단계에 사실은 여러분 그 법정 서식 보세요. 잠깐 보고 올까요? 131페이지로 돌아올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따가 모르고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답이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자, 여러분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게 여러분 법인세 과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요. 우리가 이제 그 답 쓰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쓰고 나서 요거 마무리 지을 거야. 답의 마무리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단기 순이익에다가 가산 조정도 하고 차감 조정 빼서 각 사업용 소득 금액이 바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했었죠.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기 서식은 어때요? 정식 법정 서식이잖아 이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지금 가운데? 차가감 소득 금액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이거를 기준으로 여러분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을 판단합니다. 이 차가감 소득 금액을 베이스로 기준소득 금액이라는 걸 뽑아내서 그 기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까지 기부금 한도로 줄 거야.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 기준소득 금액의 일정 퍼센트를 초과하는 거를 뭐다? 기부금 한도 초과라고 해서 여기 따로 송금불산입해요. 따로 송금불산입한다고. 그리고 작년 혹은 재작년부터 넘어온 그 기부금 한도 초과해서 넘어온 게 올해 좀 여유가 생겼다면 송금 산입을 해줘. 이건 뺀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각사소가 나와요. 각사없는 소득 금액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요 보이면서도 제가 말하지 않았던 이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 기부금에 관련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하지만 우리 기부금 한도 초과에 대해서 보통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생략하고 그냥 쭉 말을 했던 겁니다. 생략된다는 전제로. 하지만 한번 그냥 이론적으로만 저렇구나라는 걸 보고 넘어갑시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뭐예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여러분 이것도 송금 불산입이지만 이 금액은 여기 소득금액 조정 103번에 넣지 여기 102번에 넣지 않아요.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여기 넣지 않아. 왜냐하면 순환 오류에 빠지거든. 우리가 지금 여기 104번 차가감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좀 해서 기준 소득 금액을 만든 다음에 한도 금액을 뽑아내고 있었지.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한 거를 여기 초과액이라고 106번에 적는다고 했지. 근데 만약에 이 초과액을 다시 여기 송금불산입 칸에 적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 이 송금불산입액이 또 여기 기준 소득 금액을 또 건드리게 되죠. 변화시켜 주잖아. 그럼 한도 금액이 또 바뀐다고. 그러면 또 바뀐다고. 소득 금액이 또 바뀌고 그럼 한도 초과액이 또 바뀌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순환 오류에 빠진다고요. 마치 법인세 비용이 있는 상태로 계산한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송금물산이 법인세 비용은 그때 뺐던 거잖아. 순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려면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부터 출발해서 뽑아낸 기준 소득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도 초과액을 다시 이 기준 소득 금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또 반영해 버리면은 어떻게 돼? 또 바뀐다고 금액이. 그래서 한도 초과액이 또 바뀌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어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한도 초과 중에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따로 뽑아내.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지 않고 따로 적는 거예요. 여기 따로 이 법인세 과표 신고 칸에 따로 적어요. 이 106번 칸에 105번인가요? 그죠? 105번 칸에 따로 적는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끄지 마세요. 영상 끄지 마시고 지금 이 말을 들어놓으면 실제로 여러분 조사위원 시험에는 만약에 안 나오지 않더라도 기부금에 관한 세무조정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건 당연한 기본적인 이런 이론적인 베이스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요 지금 분홍색 박스 보라색 박스 궁금하셨던 분들은 저 칸이 저거였구나 라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까 드리는 말씀은 기부금은 장려할 만한 행위이긴 하지만 소득금액 이 법인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다 다를 거잖아. 그 소득금액의 일부 금액까지만 한도로 해서 송금을 인정하지 너무 많은 금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소득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세금도 내고 차후에 그걸 유보시켜서 투자도 할 거야. 자, 너무 과하게 규모에 비해서 소득금액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하게 기부금을 하지는 마세요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기부금 그 자체는 장려할 만합니다. 세법이 말합니다. 장려할 만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그 법인을 계속 우리 기업을 지속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소득금액 규모에 따라서 적당히 이제 좋은 취지로 하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정말 이론적인 베이스를 설명드린 거예요. 접대비, 언제는 광고 선전비, 언제는 기부금이구나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접대비의 범위.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암기가 필요해요. 이 항목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요. 자, 1번. 자, 문제 나올 거예요. 문항별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더 집중해 주세요. 요 위에는 여러분 사실 뭐 접대비다, 기부금이다, 광고 선전비다 이 구별은 뭐 우리 주관식 시험에서 그걸 구별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우리 주관식 실무 시험에서는 다 접대비인 항목들이 여기서 구별하는 게 나올 거고 이 범위에서 나올 거고 지금 말한 것들은 뭐다? 우리 조사위원 시험에서는 법령, 객관식 시험엔 저거 다 나오죠. 그죠? 기출 보시면 알 거야. 저런 항목들. 뭐 특정인에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불특정인에게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다 아시는 게 좋죠. 당연히. 보겠습니다. 1번.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자, 회사가 직원들이 어떤 단체를 조직했대요. 우리 법인 안에 있는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임이나 단체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그 지원을 좀 해줬대. 예를 들어서 커피 내려 마시고 싶다고 했대.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 설치해줬대요. 뭐 캡슐 커피 사서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모임이 있으니까 모였다라는 그 단체 모였을 때 거기 모여가지고 커피 드세요라고 했대요. 지원해줬대. 알겠죠? 그 경우에 여러분 직원들끼리 조직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단체가 법인이래. 예를 들면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법인을 하나 만들었대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그 경우에는 그 법인에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해줬대. 돈을 들였잖아. 그 경우에는 접대비로 봅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 직원들끼리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 아니래요. 법인은 아니래. 그냥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이나 그런 거 회비 걷고 뭘 하고 있대요. 모임이래. 근데 거기에 우리가 모였을 때 커피 먹으라라고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해줬다고 하면 회사가 비용이 들어갔잖아 돈이. 그때는 여러분 내가 지출한 성격에 따라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해줬는데 쓸 때는 너희가 모였을 때 커피 먹지만 이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 그지? 자산이 되게 좋은 거라고 해봐요, 여러분. 이 에스프레소 머신이 막 몇 천만 원짜리래. 뭐 실제로 그런 게 있겠죠? 어디 가나 명품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한 2, 30만 원짜리를 그걸 뭐 자산 처리 보통 안 하겠지만 되게 좋은 거라고 해봐. 엄청 고급 이런 거라고 하면 회사가 그래 너희가 쓰고 근데 너희 건 아니다 이거 내 자산이야. 이용만 해라 이용만.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 자산으로 처리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뭐 그 귀속은 뭐 회사든 아니면 그 모임 단체한테 주든 그게 쓰고 나서 여러분 금액이 얼마 안 된대. 그 회사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회사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여러분 1회 단위가 100만이에요. 거기는 그
재무상태표나 이런 거 보면은 재무제표를 보면은 1이라고 적으면 100만이야. 100만 단위야. 제가 수업할 때 그렇게 적잖아. 거기는 50이라고 적으면 50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는 여러분 그 삼성전자에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뭐 그 에스프레소 머신을 어디 놔줬대. 그거는 재무상태표에 적으면 0.5야. 0.5. 그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취급할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성으로 봤을 때. 그럼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냥 잡비로, 소모품비로.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지. 그런 경우라면. 이거예요. 그냥 성격에 따라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하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법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이 표현 자체도 전부 다 여러분 객관식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뭐 직원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다. 단 그 단체는 법인이다. 아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세법 시험에서라면은. 그죠? 성격에 따라 혹은 비용이나 자산으로 비용 혹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데 여러분 이 문구가 법인세법 문구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출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게 되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거야. 이게 해석해 보니까 그 지출 성격에 따라 비용 아니면 자산으로 처리해라라는 거야. 알겠죠? 내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설치해 준 법인이야. 그 해당 지출, 돈을 지출한 법인의 격리, 격리. 우리 그냥 그 장부 쓰는 거 그냥 격리의 일부로 본다. 장부를 쓸 때 비용 성격이면 비용으로 쓰고 자산 성격이면 자산으로 쓰라는 거야. 대변에 현금이 나갔을 거 아니야. 지금 에스프레소 50만 원 뭐 이렇게 그 차변에 이게 비용이면 비용 아니면 자산이면 자산 이렇게 격리. 우리가 보통 그 장부 기입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격리의 일부로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세법상 문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객관식이라면은 법인이 아닌 경우 직원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 해당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는 해당 지출 법인의 격리의 일부로 본다. 정답.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여러분 이거는 주관식, 객관식 공히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내용은. 자 넘어보겠습니다. 자 채권 포기했다. 채권 포기액이 있대요. 자 우리 법인이에요. 지금 이 법인이 상대방이 있어.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거야. 내가 법인이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대요. 자 그런데 내가 야 나 그거 안 받을게 그냥 됐어. 내가 없던 걸로 하자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 회사 입장에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게 현금이 들어왔어야 돼. 근데 내가 그걸 포기했죠.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안 좋아요 당연히. 내가 받을 거를 안 받겠다고 한 거니까. 그죠? 그래 기본적으로 비용인 상황이에요 이게. 마음이 아픈 거야. 마음이 아프다고. 자 근데 채권을 포기했는데 보세요. 1번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손금으로 봅니다. 즉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요. 알겠죠? 여러분 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뒀다면 거기서 까겠지만 일단 그건 생각하지 맙시다. 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손금으로 처리한다고. 대손상각비로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이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밑에 읽어보세요. 자 지금 나한테 돈을 주기로 한 그 사람 상대방 채무자죠. 그 채무자가 부도가 날 때 그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의 회수가 불확실해진 채권을 조기에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해 뭐 되신 분도 많겠지만 사례를 들어보면 내가 채무자 상대방한테 1억 받을 게 있어요. 1억 받을 돈이 있어요. 채권 1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기 채무자가 지금 부도 났어. 그럼 부도는 파산하고 달라서 아직 부도가 났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모든 게 청산된 상태가 아닙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막 달려갔어. 그 소식을 듣고 야 돈 내놔. 야 씨 망하기 전에 완전 망하기 전에 돈 내놓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이러는 거야. 어차피 나는 망했어. 자, 야 일로 와. 어차피 나는 망했는데 나한테 지금 3천만 원이 있거든.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줄 돈 1억 있지. 자 결정해라 너. 나한테 말한 거야. 나한테 지금 상대방이 3천만 원 받고 그 1억 채권 다 포기하겠다면 내가 이 3천만 원 너한테 줄게. 근데 만약에 포기 못하겠다면 어차피 나는 3천만 원 준다고 그 1억이 다 안 없어지잖아. 난 어차피 지금 힘들다니까 상황이. 망하기 직전이라니까. 회생 같은 걸 할 수 있는 있는데 채권자들이 회생시켜 줄 수도 있는데 나는 지금 뭔가 이 내 빚들이 정리가 안 되면 난 어차피 망해. 너 이거 나한테 조정해 줄 거야? 3천만 원만 받고 1억 채권 다 없는 걸로 할래라는 거야. 여러분 막 때리고 싶죠. 막 때리고 싶잖아요. 그죠? 때리고 싶지만 어쩔 수 없어. 그죠? 때리면 잡혀가요. 그죠? 그래 농담이고 이거는 막 화가 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거야.
봤을 때 이게 얘가 나를 뭔가 뭐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그건 전 대전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망할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좀 탕감해 주는 거야. 얘 채무를 탕감해 주고 내가 3천만 원만 받고 그냥 그러면 얘가 살아날 거야. 살아나면은 뭐 거래 관계도 계속 할 수 있고 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야 웃기지 마. 내가 이 1억 안 갚을 거면 나는 끝까지 간다. 너 뭐 나머지 뭐 재산, 자녀 재산 다 내가 할 거야. 자녀 재산 쫓아가서라도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1억 받을 거야. 여러분 이건 리스크한 거야. 리스크가 있다고. 1억을 뭐 받을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채권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법정 관리 들어가고 이러고 되게 복잡해진다고. 그 리스크를 안고 1억을 나는 그냥 무조건 받을지 아니면 3천만 원만 받고 그냥 1억 채권을 없는 걸로 해줄지 판단할 수 있다고요. 판단. 여러분 이 두 경우는 뭐 한쪽은 무조건 옳고 한쪽은 무조건 틀렸다고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경영 판단이잖아. 경영을 하면서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상대방이 지금 저런데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저씨 골치 아프다. 처음부터 그냥 저 1억 받았어야 되는데 아 괜히 현금 안 받고 밀어줬다가 이렇게 됐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현금만 받고 장사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누가 들어도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 내가 채권을 7천만 원을 포기하는 거야. 일부를. 왜? 3천만 원이라도 받기 위해서. 이거는 정당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기한 7천만 원에 대해서 대손금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주는 거지. 1억이라는 채권을 까면서 1억이라는 채권 내 자산은 사라진다고. 3천만 원은 현금이 회수되면서 사라지고 7천만 원은 어떻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어쩔 수 없잖아. 3천만 원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채무자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채무자가 부도 발생 등으로 되게 위험해졌어. 장래 회수가 불확실해졌어. 이 채권이. 그때 일부라도 3천만 원이라도 1억 중에 3천만 원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1억 중에 7천만 원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한 7천만 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 경우입니다. 이 정당하다는 게 정정당당하다 이런 거 아니야. 정정당당하게 돈 내나 이거 아닙니다. 정당하다는 거는 이런 경우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태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상태로 채권을 포기한 거야 이게. 정당한 사유로 채권을 포기한 거라고요. 됐죠? 2번은 뭐예요? 자, 여기부터. 정당한 사유는 없어. 3번도 정당한 사유, 2번, 3번 둘 다 정당한 사유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야. 1번에서 가정했던 그런 사유는 아니고, 자, 보세요. 2번은 그런 사유는 아닌데, 내가 회사의 업무하고 관련해서, 아, 그래, 그건 안 받을게라고 했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상대방하고 항상 상시 거래 관계에 있는 상대방 거래처예요. 근데 내가 돈을 받을 게 한 예를 들어 한 300만 원 있대. 300만 원 채권이 있대요. 근데 예를 들면 내 신제품이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신제품이 이 상대방은 이 신제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갈 덩치가 큰 거래처래. 그래서 거래만 잘 되면 이 신제품만 얘가 많이 사가주면 내가 이득이 막 몇 억이 생길 거래. 그때 상대방한테 말하는 거야. 아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좀 봐주시겠어요? 검토하겠죠. 엄청 덩치가 큰 거래처라니까. 그러면서 아 저번에 우리가 300만 원 자잘하게 받을 거 있는데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할게요. 라는 거야. 상대방이 왜요? 라고 하겠지. 에이 그냥요. 우리 사이에 뭐. 라고 하지만 그냥이 아니죠. 이거는 거래를 좀 더 이 신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해주는 거야. 그죠? 딱 들으면 뭐야 이게? 접대비로 보는 거야 이게. 접대비로 보는 거야. 정당한 사유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사유라면 대손상각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전액을 다 대손상각비의 특징은 뭐예요? 전액 송금입니다. 이건 당연히. 알겠죠? 여러분, 대손 충당금 쪽하고 달라. 대손금으로 본다는 건 이건 못 받게 된 거니까. 전액 송금이야, 얘들은. 사유가 있는 거니까 지금.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대손 충당금 설정은 달라. 대손 충당금은 일정 금액까지만 되잖아. 그래서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다 뭐다 하잖아. 근데 여기서 말한 대손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채권 자체가 이미 죽는다고. 채권을 지금 죽이는 거야. 대손 충당금은 뭐야? 미래에 이 채권이 죽을 거를 대비해서 지금 쌓아두는 게 대손 충당금이고 대손금은 지금 죽었다니까. 지금 죽이는 거야 이거를. 마음이 아프다고 7천만 원만큼 마음이 아픈 거야. 7천만 원만큼 마음이 아프고 그거는 송금 처리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뭐다? 이거는 정당한 거 아니야.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야, 그래 300만 원 이번에 그냥 안 받는다고 하면 저쪽에서 기분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이 내 신제품 구매 많이 해주겠지? 이거 접대비인 거야. 이거는 이 포기한 거는.
됐죠? 근데 3번은 뭐예요? 정당한 사유도 없고 업무 관련돼 있지도 않대. 근데 뜬금없이 내가 안 받을게요 라고 했다는 거야. 그거는 상대방한테 뭐 한 거하고 똑같아? 기부금 준 거하고 똑같다고요. 뭐라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야. 정당한 사유. 그리고 피치 못해서 일부라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 나하고 업무 관련해서 있는 상대방도 아니야. 아무 이유가 없다고 사실 우리 세법적으로 보자면. 그건 뭐예요? 제3자한테 돈을 준 거야 그냥. 이해하기 힘들지만 여러분 그냥 그거는 뭐다? 현금으로 준 거하고 똑같잖아. 내가 받아야 될 채권을 받지 않는 거니까 기부금으로 보는 거라고. 상대방한테 기부한 걸로 봅니다. 자, 오케이. 채권 포기액 정리하셔야 돼. 이거 다. 여러분 제가 지금 썰을 길게 풀고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거, 이해를 돕기 위한 거. 결국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것들 다.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여기는 다 아셔야 돼. 회의비, 회의비. 회사 안에서 그리고 상대방하고 회사 안에서 상대방을 불렀대요. 회사 안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하든 회사 밖에서 하든 기본적으로 회의했다고 생각해봐.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의라고 하면 당연히 전액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상대방 불러가지고 상대 제3자 불렀어. 거래처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회의한 거야. 아 이번에 뭐 향후 어떻게 할까요? 향후 뭐 그 추진은 우리 할 건데 뭐 거래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회의했대요. 내년도 구매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이런 거. 통상적인 회의비는 송금 인정인데요, 전액. 이게 통상 금액을 만약에 초과했다고 하면 그건 상대방한테 접대비로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규정이 우회하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접대 기존의 요 회의비 규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러분 이런 게 없었는데 예를 들면 회의 명목으로 자꾸 뭔가 상대방한테 과하게 뭔가 제공하는 거지. 회의 있으니까 오세요. 그러고 나서 뭘 제공하고 선물 주고 막. 그게 우리가 통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애매하죠. 근데 그냥 상식 사원에서 사회 통념상 그런 느낌이야. 통상 우리가 회의한다면 기본적으로 뭐 음료수 그리고 회의하면서 뭐 수첩 같은 거 줄 수 있고 그 정도는 뭐 전액 송금인데 회의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 들고 몇 백만 원 들고 그거는 뭐로 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우회했다는 거지. 원래라면 밤에 뭐 어디 가서 술 먹거나 뭐 밥 먹거나 뭐 이런 건데 그거 그냥 접대비 한도에 걸릴 것 같으니까 회의비 명목으로 전액 송금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명목을 장난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판단해서 이게 회의비 명목 회의비라고 개정에는 적혀 있지만 그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과한 경우에 그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접대비로 봐서 한도까지만 송금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알겠죠? 혹시 표현이 나온다면은 보시면 돼. 회의비인데 통상을 초과하는 회의비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접대비에 넣어서 접대비 한도 15인을 받으면 돼요. 됐죠? 자, 여러분 판매 장려금 이거는 여러분 상대방한테 거래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 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우리 물건을 얘가 상대방이 5억 어치나 사줬대. 상대 회사가 뭐 거래 개인이더라도 상관없어. 내 신제품이다 뭐 원래 있던 제품을 너무 많이 사줘서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고 상대방한테 따로 돈을 줬대. 한 500만 원 현금으로. 5억 팔아서 우리는 마진이 예를 들어서 한 8천만 원 남았대요. 그래서 야 이번에 너무 감사하니까 이 판매 장려금 쪽으로 얘한테 돈을 주면 다음에 내년 혹은 내년에 또 우리 거 사주겠지라고 해서 준 거야. 판매 장려금. 사전에 주든 사후에 주든 상관없습니다. 내 판매에 대해서 장려 많이 사주세요 이렇게 장려하겠다는 거지. 그런 용도로 돈을 준 경우에요,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 리베이트죠, 리베이트. 여러분 리베이트가 보통 뉴스에 엄청 나쁜 걸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 세금 다 처리하고 장부에 잘 적어 놓는다면 그게 판매 장려금 하는 겁니다. 구매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거잖아. 리베이트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쪽의 입장에서 보자면 5억을 나한테 주지, 그지? 판매 대금으로 나한테 주잖아. 나는 그 중에서 고맙다고 일부를 주는 거야. 5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야. 예를 들면 그게 여러분 계약이 잘 나와 있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예를 들면은 그게 세법적으로 어디 숨기지 않고 잘 표현되어 있다면 그거 자체를 뭔가 문제 삼진 않아요. 알겠지? 판매 장려금이라고 본다고요. 여러분 그 판매 장려금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보세요. 중요합니다. 사전 약정 유무에 상관없이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뭐 사전 약정 유무에 상관없이 접대비가 아닌 그걸 상대방한테 접대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액을 비용 그러니까 송금으로 처리한다는 걸 아셔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요. 사전 약정 유무에 상관없이라는 게 중요해. 여러분 이게 개정이 여러분 저도 몇 년도에 됐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이게 2012년인가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닌가? 2009년인가? 이게 여러분 애매한데 옛날 그거라 가지고 애매한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전 약정을 하고 이 판매 장려금을 주면은 전액 송금. 사전 약정 없이 나중에 그냥 줬다면 그건 접대비로 보고 이랬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거든. 뭐라고? 옛날에는 처음에 약정을 한 거야. 네가 내 거 5억어치 사면은 거기에 1%를 판매 장려금으로 돌려줄게. 약정을 처음에 한 거지. 약속을 한 거야. 그 약정이 있다면은 뭐 전액 비용으로 판관비로 보고 약속 없이 사후에 뭐 이렇게 줬다면은 그건 접대 돈을 그냥 중고로 본다고 접대비로 중고로 봤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뭐 구별하기 어렵고 세법 입장을 조금 바꿨어요. 개정에서. 근데 개정도 워낙 옛날에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 표현이 굳이 들어가 있는 이유만 아시면 돼요. 사전 약정 유무에 상관없다는 게 왜 있겠냐는 거야. 여러분 그냥 굳이 이 표현 없이 그냥 판매 장려금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면 되잖아. 결과적으로 사전 유무 약정은 상관없으니까. 사전 약정이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준다고 하잖아 지금. 근데 이 문구가 앞에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아니었거든. 옛날에는 사전 약정 있는 상태에서 주면은 전액 송금, 사전 약정 없이 주면은 접대비로 봐서 접대비 한도 안의 금액만 비용 처리해줬거든요. 송금 인정해줬거든. 그런데 지금은 바뀌어서 사전 약정 했든 안 했든 판매 장려금으로 주는 거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 지금 그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판매 장려금으로 만약에 과하게 주거나 뭔가 몰래 주거나 이 그거는 아예 다른 이야기야. 판매 장려금을 주는데 얼마를 줬는지도 모르고 다른 계정에 묻어. 다른 계정에 묻은 다음에 몰래 주거나 그거는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나면 그거는 그거 자체로 불법 비용이야 그거는. 그죠? 뉴스에 나오는 나쁜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몰래 따로 돈을 계정을 빼돌려 가지고 장부에 장난치는 거예요 그게. 장난치고 따로 주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판매 장려금이라고 공식적으로 장부에 딱 적는 깨끗한 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알겠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나쁜 경우들은 그거는 계정을 장난쳐 가지고 따로 빼돌려 가지고 뭐 약사가 어떠고 의사한테 어떠고 저 그거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공식적으로 장부에 다 기록되고 있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세요. 자, 여러분 이론 정리 깁니다. 이론 정리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러 차례 좀 나눌게요. 지금 40분 정도 했는데 이론 정리를 뭐 한 번에 붙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막 2시간 넘어요. 2시간 넘고 막 3시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여러 차례 나누어서 이론 정리도 하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사례도 되게 많아요, 여기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132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